저는 항상 제가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진보죠. 무슨 얘기냐면, 아, 어,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 사실은 보수는 자신만의 세상의 모습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변화를 어, 질서 있게 너무 이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사실은 그 태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면 무슨 수구 꼴통이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실은 진보인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스스로를 진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개혁 이슈가 있고, 그 개혁 이슈는 사실은 아무런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열정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물을 없애는 게 저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신들을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굉장한 개혁파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말 그대로의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얘기지 하시거든요. 저게 무슨 얘기지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보혁 구도가 본질적인 보혁과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제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공유제를 저희가 사실은 오늘 제가 유튜브를 찍고 왔어요. 어제 찍었구나. 근데 제가 보면 이익공유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잖아요. 2004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까지 계속돼 왔는데,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얘기하기는 저는 그렇게 딱 타이밍이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익공유제를 그게 누구든지 간에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좀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부하세요. 정도면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워런 버핏이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제자가 붙으니까 문제. 그렇죠. 제자가 붙으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캠페인으로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 이번 코로나 동안 그래도 선방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웁시다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어제 신문을 보신 분들도 보셨겠지만 몇몇 기업을 찍어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찍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당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디서 돈을 걷어야 될지가 이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자율이 아니고, 근데 이분들은 계속 민간 자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은 국민연금 ESG하고 연계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러면 더 이상 자율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준조세예요. 뭔가 조세가 아닌데 사실은 법인세죠, 법인세.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말만 자율이라고 하고 돈을 걷어내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점점 이런 방식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걷지 말자라는 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감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이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당 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제 차원에서는 이런 자율이 아닌 자율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 권력이 기업에게 미치는 횡포고, 사실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공약이 이거예요. 이런 거를 없애겠다. 그게 우리 사회가 사실 크게 박근혜 정부 말기를 보면서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서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동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허위, 이 정부의 허위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부동산 정책은 큰 흐름에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80년대 말에 그 노태우 정권 때죠. 노태우 정권 때 사실 우리가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90년대 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말 집이 절대적으로 모자랐던 시대는 사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주택 시장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의 질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특히 요즘에 젊은 분들은 집이 없어도 아무 집이나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요. 직주 근접에 또 좀 새 집이면 좋겠고 편의시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얘기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질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그 위치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처럼 아무데나 집을 짓기만 하면 국민들이 그걸 다 잡을 거다 이런 시대는 지났고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유형의 집이 생겨야 되는데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선호가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이제 이거를 정부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유형의 다양한 그 것들이 생겨야 되고 그 생기는 것은 국민들의 선호를 신경 쓰는 거기에 따라가는 민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정책은 자기 힘으로 주거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 정책을 한 축으로 공급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민간에 의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많은 규제를 푸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런 방향을 세웠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식의 저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지금 어떤 도그마적인 방식을 시장에 강요하고 있어서 지금 그 결과가 이 역사적인 실패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모멘텀을 지금 정부는 사실 뭘 좀 바로잡을 의지나 의도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이 계기가 된다면 큰 방향에서 우리가 이런 시장의 자율과 국민들의 선호가 반영되는 메커니즘을 되살리는 게 제일 큰 그 과제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병태 선생님 맞습니다. 네, 이병태 선생님. 네. 팔비티 일기를 지금 하고 부끄럽게 지금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병태 교수님 빼고. 이병태 선생님 빼면 저는 이게 제가 워낙 잡학으로 공부를 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 사실 저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게 된 학자가 두 분이 서강대 최진석 교수님하고 우리 최장집 선생님.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최장집 선생이 몇 년 2017년인가 8년인가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지금 보면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예견도 하고 이 상황을 잘 진단하고 계신데 그 책을 쓰시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 여름에 그 책의 일종의 후편에 비슷한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논문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의 권력이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스스로를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권적인 마인드로 정치를 했을 때 어떤 망조가 드는지를 정말 평생 한국 정치를 공부하신 분의 굉장히 명쾌한 언어로 진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가장 영향을 받은 학자는 이 최진석 교수님, 자신의 시각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을 요즘에 굉장히 대중적인 방식으로 잘 말씀하고 계신데 최진석 교수님하고 최장직 교수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좀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박찬익 선생님, 여기 안케이트 해주신 박찬익 선생님이신데
의원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공시지가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만 내는 사실상의 부유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1주택자는 종부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종부세라는 세금 자체도 없어져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부유세라면 사실은 아까 어떤 분께서 부유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유세 자체도 사회적인 가치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거기 동의한다면 사실 부유세도 있어도 되는데 문제는 왜 거기에 주택 및 개수가. 부동산만 들어가느냐죠. 그 개수로 따지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자산, 예. 다른 자산, 금융 자산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엔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골동품 뭐 이런 투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나 골동품 이런 걸 다 빼고 부동산에 주택 및 부동산에만 그걸로만 부의 정도를 재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미 종부세가 생겼으니 어찌 됐든 그거를 그래도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사는 집이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는 집에 중과세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집에 중과세를 하면 사실은 그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 이사 가라는 얘기잖아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낸 다음에 이사 가라는 얘기를 국가가 국민들한테 사실 하기는 적절치 않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집에다가 중과세를 하는 경우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질문하신 분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청년이 어려운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세월을 살았던 저희 세대 같은 선배들이 좋지 않은 세월이 다가왔을 때 기존의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질서를 고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힘을 내시고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부지런히 배우는 동시에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소리가 현실에서 저처럼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간절히 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맞습니다. 2035년은 아니죠? 그건 한 고갈이 10년 아니고 뒤에. 한 48년쯤에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역전되는 시점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고갈이 되는데 고갈이 됐을 때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보다 2배 이상 그 보험료가 올라서 사실 그런 것은 제도가 계속 살아있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닥치기 바로 전에 아마 정부가 지금의 급여를 대폭 깎는 대수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닥치기 전에 미리 개혁을 해놓은 거죠. 미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그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가 주동하고 야가 돕는 그 초당파적인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런 그 참사격의 그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당의 반대는 고사하고 여당이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저는 점점 더 이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한 20-30년 있다가 정말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정권이 권력을 잡는다면 여가 주동하고 야가 협조하는 초당파적인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한 일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 유학 가려고 했을 때 그 장학금을 주기로 했던 곳에서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여자애가 무슨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냐고 장학금을 취소시켰어요. 비행기 표를 사야 되는 상황에서 비행기 표를 사기 한 2주 전쯤에 그런 통지를 받고 제가 그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그때
사실 경제학과는 가서 1년 정도의 학비를 들고 가면 되지만 그 돈도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1년치만 좀 조달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결심이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기꺼이 노후 자금을 좀 헐어서 저한테 학비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1년치 학비를 아버님께 얻어서 사실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용돈을 저희가 벌어서 썼는데 그때 그 결심을 제가 했던 것이 그때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스스로 되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20대 후반에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넓은 세상에 가서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했던 것이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아버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도움을 청할 마음을 낸 것이 참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젊을 때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홍준표 기자 보고 찾아오시라고. 다수 있습니다. 다수. 수석을 가리기 어려운 다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채무를 걱정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국가 채무가 하나도 걱정이 될 주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사실 코로나 동안에는 지금 써야 하는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곧장 이제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 나간다는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국가 채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거의 쉽지 않은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 재정이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망가진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재정도 굉장히 큰 기둥인데 굉장히 좀 암담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질문하신 바도 그런 것이겠지만 국회 기재위에서 내용이 있는 논의는 지난 8개월 동안 전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환절기이기도 하고 플루 시즌이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도 횡행하고 있으니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